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방송이 9시 시작인데 조금 일찍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 정말 수많은 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거는 윤석열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해, 다 같이 해체하라는 또 목소리를 모아 주시고 계십니다. 뭐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너네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저거를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당사 앞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은 지금 2030 세대 분들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응원봉을 들고 나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지금 오른편에 보이시는 분들은 여러분 경찰입니다. 같이 응원봉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헷갈릴 정도로 야, 정말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모여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사실 주말뿐만 아니라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평일에도 전 국민이 불침번을 선다. 그만큼 매일같이 이렇게 모여서 말도 안 되는 이 현실과 이 내란 이후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저 내란의 동조범들을 지금 해체하라는 목소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실시간입니다. 인호님. 지금 우리 오마이TV에서 오마이TV 스튜디오가 국민의힘 당사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이 현장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쫙 주민 해체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금 지금 메시지들을 벽 쪽에 다 붙여 놓으신 상황이고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경찰분들이 오히려 떨어져 있잖아요. 그만큼 뭐 조금이라도 무리해서 시위를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시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질서정연하게 목소리를 모아주시고 또 이동도 하시고 또 안전하게 정말 저렇게 집회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올라가셔가지고 다 같이 깃발도 흔드시고 목소리도 내주시고, 오늘 또 날씨가 뭐 어제보단 좀 덜합니다만 해가 지면서 저녁에도 지금 굉장히 춥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내란이라고 적혀있는 종이를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응원봉들이 모여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들을 또 큰 목소리로 내주고 계십니다. 응원봉 미쳤다 량찐님, 김경호님, 국힘 해체를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디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고 고생이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보도로 조금 보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이건 그 확정적인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 밤에 국회 앞에 탄핵 집회.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아티스트 이승환 씨가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리스트까지 공개를 하셨어요. 덩크슛, 탄핵하라 윤석열로 개사를 또 하셨다 그러고 슈퍼히어로까지.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이승환 씨가 목소리를 더욱더 내고 계시는 우리 국민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신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장은 국민의힘 당사 앞이고요. 네, 쫙 들어가고 있죠. 저 이제 국민의힘, 저것도 어디 국민을 함부로 저렇게 씁니까? 당 명만 국민의힘으로 해놓으면 뭐해요? 국민에게 힘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우리 안전하게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시고 또 이동도 좀 환호와 나도 같이 해체해
해체 탄핵 정신 차려 약간 요 박자 같은데.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금요일과 또 토요일 주말에 시간 되시면은 오셔가지고 같이, 이게 정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집회라는 게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집회가 없어야 되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 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건은 벌어졌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셔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정말 이 질서 정연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 쓰레기도 최대한 치우고 가려고 하시고 모두가, 그리고 이제는 박근혜 탄핵 때와 또 다른 문화의 발전, 정말 그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응원봉과 함께, 사실 집회가 인상 쓰고 계속 짜증내고 이러면 오히려 지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만, 이번 집회는 더욱더 즐기면서 이 너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우리가 금방 지칠 것 같냐라는 분위기로 정말 성숙하고 건강한 집회 문화를 또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도 좀 이런 K 집회 본받을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네. 다 같이 지금 해체 같이 하고 계시. 우리도 어떻게 채팅으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해체 채팅으로 쫙 해체 정신 차려 해체 쫙 해체 채팅 받으시고 빨리 해체. 여러분 지금 3,000분 계시는데 해체 한 분씩만 올려봐. 해체. 경호님, 바틀님, 그렇죠. 해체 뜨리쿠션님 좋아요. 지금 쭉쭉 쫙쫙 올려줘요. 우리 이것도 온라인 광장입니다. 그렇죠. 해체 지금 밖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저렇게 많은데 우리도 그렇죠. 해체. 좋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마이팀 힘입니다. 업 해체 정신 차려 해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오프라인, 여러분 댓글 보이시죠? 지금 지금 조금 더 빨리 같이 쫙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제작진 다 박수 쳐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힘 모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뭐 3,000분 넘게. 여러분 이 화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곳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정말 감사한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좀 이따가 방송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국방위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폭로들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게스트분들 모셔가지고 본격적으로 바로 뭐 방송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들어오셔도 돼요. 네, 집회가 거의 끝나가는 건가요? 뭐요? 저분 뭐야? 멸경 삭제하자 국민의 짐. 멸경. 아이고 오해할 뻔했네요. 네. 네. 아유. 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깔끔하게, 그렇죠, 저렇게 안전하게 또 다들 이동하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저녁 9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찍 시작했는데도 채팅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작진 소리 질러.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더 파이팅 있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저희가 모시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그리고 김한 기자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다룰 내용들이 워낙 많습니다만 지금 이제 영상 저렇게 보셨잖아요. 네. 지금 오늘도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네. 이제 안전하게 국민의힘 당사까지 오셔서 목소리 내주시고 또 안전하게 이동하고 계십니다. 보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우리 기자님부터? 저 이제 뭐 계속 집회가 되고 있는데 네. 지난번 뭐 토요일 집회 때도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굉장히 집회 분위기가 8년 전 집회 때랑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맞아요. 집회 분위기 자체가 다르고 이미 뭐 저 집회에서 나오는 저 사람들의 모습 자체가 이번 이제 상황이 누가 이겼는지를 그냥 집회 현장 가면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기차고 맞아요. 재밌습니다.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10대 여성들, 20대 여성들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뭐 제 딸 같은 나이인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노래들 잘 모르시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갑니다. 저기 뭐 바위처럼 이런 노래는 알죠. 뭐 그 정도는 바위처럼요? 바위처럼 이야 아무것도 모른다. 예, 그 외에는 뭐 거의 삐딱하게도 삐딱 잘 모르겠다. 야. 아니 뭐 저기 지난주 토요일 날 네. 집회 끝나고 영등포의 호프집에서 저희끼리 네. 맥주 한잔 하는데 대학생들이 한 서너 팀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이제 노래 부르는데 아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네. 네,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그때 저희 팀원 중에 부원장님. 한 분이 맥주 값을 내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박지원 본장님 그 집회에서 수없이 많은 플레이리스트가 있었는데 지금 노래 이무리한 행진곡이랑 바위처럼 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집회가 그래도 제 타임라인에도 집회에 많이 참여했던 저보다 이제 선배들이나 아저씨들이 이 노래를 이렇게 틀어도 되는 거냐 내가 아는 노래 틀어달라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정도로 벨리스 나비다 그 노래 기억나고 네. 탄핵이 답이다. 답이다. 예, 네. 그거 정도 기억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또 그 서로 보완이 되고 서로 이렇게 챙겨주는 느낌이 뭐가 있냐면 젊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우리 또 부모님 세대 어른들을 위한 노래도 좀 공부를 해서 가겠다, 배워서 가겠다 이런 댓글들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뭐 특별히 배울 건 없어요. 우리 평론가님 또 아파트 하면 바로 윤수일 씨로 가잖아요. 에이 아파트 그 정도는 알아요. 뭐 정답입니까? 진짜. 에이 참. 근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그날 이제 국민의힘이 불참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분위기 사실 무거워졌거든요. 집회 그때는. 전반적으로 무거워졌는데 그 분위기를 일거에 살린 게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그 후에 바로 이제 집회 주최 측이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응원봉을 흔들 수 있는 노래들로 선곡을 하면서 그날 집회의 어쨌든 분위기가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로 시작이다 이런 분위기에 진짜 저 현장에서 약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양희은이 무대에 올라서 아침 미스를 불러야지 끝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침 미스를 안 부르고 끝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진짜 지금 또 한 4,000분 넘게 들어와서 봐주고 계신데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하필 또 댓글 봤는데 수산이 때문에 본다 그 타이밍이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000명 넘었다고 막 박수치고 안 그랬나요? 그러니까요. 동접자. 근데 지금 4천 명. 4,000명. 이 지난 일주일 동안 오마이TV의 활약이 뭐 기사로도 나올 정도니까 한 누적이 뭐 거의 1,000만 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약간 섬뜩한 건 뭐냐면은 생각해 보니 우리 기자님이랑 방송한 날 네. 계엄이 터진 거예요. 맞아요. 그날이죠, 저희 맞아요. 화요일 날. 예, 예. 그래서 제가 방송 끝나고 내려가면서 저희 이제 제 명태균 게이트 TF에 네. 나가 있는데 네. 거기 이제 단톡방에 10시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시작 안 하죠? 이런 이제 후배들이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네. 기자들은 야 평일 10시에 무슨 전쟁 나는 거 아니면 기자회견을 왜 하냐 막 그렇죠. 뭐 엄청 이런- 짜증내죠.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10시 15분까지도 안 하고 뭐야? 뭐 노쇼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보는데 저는 처음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아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은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어 저는. 저는 깜짝 운전하고 놀래가지고 가면서 어이가 이제 없어서. 조그만 화면으로 방송 보니까 사고 뭐 저는 그렇게 네. 봤습니다 처음에. 좀 그러니까 100% 한잔 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냥 보는 건데도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고 이제서야 조금이라도 이제 웃으면서 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조금 이제 안도의 마음으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뤄야 될 게 너무나 네. 많습니다. 정리는 깔끔하게 해야 되고 완벽하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과정 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지금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국방위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오전부터 지금까지도 네. 속보 형태로 나오는 기사가 너무나 많고 폭로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계엄 사태 당시 때 있었던 또 관여가 돼 있던 군인들의 입에서 이제 하나하나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세하게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군인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어디에 가둘 것인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실제로 지시를 했다라는 정황을 먼저 폭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네. 보여주시죠. 단에 근해 구금 시설이 있죠? 구금 시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어디에 수용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를 또 이재명 대표를 어디 넣으려고 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우 준장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죠? 네, 관련된 내용은 자세하게 나중에 진술하겠습니다. 구금 시설 알려줘야 됩니다. 예, 수방 시설 없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뭐 비완 벙커에 넣으려고 했잖아요. 방첩사 구금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저하고 말장난합니까? 방첩사를 말씀 중입니다. 야,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계엄 사태 이후에 도대체 왜 했을까라는 분석들에서 초반에는 이거는 그냥 되게 우발적으로 한 것 같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그때 이제 내용들이 없으니까 자료들도 없고 그렇죠. 저런 폭로들도 없었으니까 일단은 진짜 너무 우발적이다.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도 다음 날 뭐 경고성 계엄 이런 그렇죠. 표현을 쓰기도 했고 일반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상식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관이를 왜 간 거야? 이게 그렇죠. 이해가 안 그렇죠. 갔던 대목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다른 그 처음에 봤던 인물은 뭐 구금 계획도 없고 뭐 그러다가 그 사람은 지금 방첩사의 사령관 대리 참모장이죠 현재. 네. 그런데 지금 방첩사 수사단장인 수사단장 김대우 대령입니다. 네. 네, 수사단장이 본인이 먼저 번쩍 손을 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구금 시설 관련된 지시, 체포 관련 지시 내가 여인형 사령관, 방첩 사령관한테 직접 지시 받았다. 네. 그리고 구금 장소 B1 벙커 안에 네. 수방사에 있는 비원 벙커. 네. 네. 과천 인근이죠. 네, 구금 과천에 장소인지 있는. 네. 확인했다. 와, 확인하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애초에는 첫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체포조가 돌아다녔다 그날 분명히 이런 걸 했는데 CCTV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계엄령이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국회에서 지금 국방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단순 체포조가 아니라 거기를 들어간 목적이 그거였다. 국회를 간 목적이.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나온 구체적인 거는 150명 이하로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날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한 190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50명 가까이를 체포 연행하려고 했다. 지금 이게 이제 오늘 국방위에서 밝혀진 내용들.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이제 곽정근 사령관이죠. 곽정근 사령관 입을 통해서 나온 건데 다시 한번 요것도 정리를 해드리자면 원래 이 곽정근 사령관이 최초에 김병주 의원 만났을 때는 대통령한테 전화 한 번 받았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뭐라 그러더냐? 전화 와서 윤석열이 어디쯤이냐 지금 그 전화 한 번 받았다. 그 이상은 전화 받은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국방위에서 박범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했고 이거 약간 좀 박범계 의원이 그래도 어디 정보를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질문 자체가 전화 받았죠? 두 번째 전화 받았죠?
라고 아예 질문을 합니다. 사전에 이제 곽종군 사령관하고 만나서 이제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병계 의원이 곽종군 사령관을 양심적 그 뭐라고 하면 갑자기 공익 제보자. 공익 제보자로 이렇게 선정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이제 두 번째 통화가 뭐였느냐라는 것이 문을 깨고 들어가서라도 끄집어내라.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따 저희가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예. 보고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를 한 시간이 정확히 언제쯤입니까?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00시 30분부터 00시 40분 그 어간대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저게 누구의 짓이냐?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방금 영상에도 보셨겠습니다만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됐다. 안 됐다. 빨리 이제 끄집어내라 안에 들어가서 그 말인즉슨 윤석열도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직접 지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합참 지하 벙커에 가 있었잖아요, 윤석열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인데 하나는 그날 이제 어쨌든 여러 이제 뭐 유튜브를 포함해서 매체들이 생중계를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말한 건지 아니면 국회 내에 어떤 인원이 대통령에게 직보를 한 건지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일단 규명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 시점에 어쨌든 대통령이 정족수가 안 됐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에 있는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직접 해서 의원들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 지시를 이행했으면 유혈 사태가 났을 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거를 말하자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거기에 간 목적 임무를 달성해라라는 취지로 지금 특전사령관을 압박했다라는 게 오늘 이제 국회 국방에서 드러난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자의 평소 말투를 봤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150명이 되지 않도록 끌어내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뭐 저기 뭐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추론입니다. 저는 총을 쏘든지라든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저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렇게 제가 추론을 하냐면요. 이 사람이 세 번째 전화를 안 받아요. 세 번째 전화에 혹시나 윤이 발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 지시를 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론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육군참모총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육군참모총장하고 통화를 해서 거기서 박안수랑?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공포탄이라든가 테이저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안 써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둘이가 해요, 같이. 그 이야기 뭐냐? 우리가 이야기했던 문을 깨고 들어가는 이상의 거친 이야기가 윤석열에게 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약간 그게 동의하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전에 박범계 의원이 질의할 때 두 번째 통화를 받았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고 네. 근데 그 자리에서는 통화 내용이 그럼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정말 주저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 그 장면만 보면은 와 이거 말하면 진짜 너무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통화라는 게 당시 상황을 우리도 다 보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왜 못 들어가고 있냐 지금 150명 안 되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얘기했다 바르고 고운 우리말로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을 거잖아요. 지금 여기 너무 엉켜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며칠째 진술하고 있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랬겠습니까? 더 강한 말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처음에 유혈 사태라는 표현을 보고 편집국이 약간 술렁거렸어요. 그러니까 발포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리고 그 소수의 인원이 수십 명을 연행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보좌관들까지 다 있었으니까. 제가 그날 방송 끝나 현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현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국회 안에 있었고요. 네. 국민의힘 쪽으로 이 계엄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 보좌관 중에 한 명이 저거 뭡니까 불 끄는 거 수화기를 쐈어요. 제가 그 한 뒤편에 한 2-30m 뒤에 있었는데 2-30m도 채 안 됐죠. 처음에는 철탄 터진 줄 알았어요. 철탄 터진다는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공포탄이 쏠 거라는 엄청난 두려움에 제가 떨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포탄 뭐 테이저건. 테이저건 이런 거 모릅니다. 그냥 뭐 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추론이 전혀 억지가 아닌 게 뭐냐면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도 보도가 됐지만 지금 윤석열이 이거를 절대로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던 계엄 작전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엄 작전이 아니라 군사 반란. 군사 반란, 네. 군사 반란. 그러니까 계엄이 윤석열이 생각하는 계엄이 성공을 했다라면은 그 다음 날 익산과 증평에서도 공수부대 출동하죠. 공수부대가 올라올 계획이 다 네. 돼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그 발포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추론 자체가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조건 저는 뭐 자기는 지금 성공했어야 뭐 될 계엄 거거든요. 사령관이나 고개 떨구고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만약에 그 현장에서 들어왔던 계엄군들이 공포탄이라도 쏘고 현장을 제대로 유혈 사태를 만들더라도 진압했다고 칩시다. 전부 다 윤석열 장군 만세 부르고 있을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이번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에서 지금 사령관급 인사들이 하는 진술의 의도가 무엇인가 일제히 월요일부터 진술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 진술이 약간 달라진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충돌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 사건의 진실이 너무나도 궁금하니까 그 사령관들의 발언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지금 그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이 왜 갑자기 강제권이 없는 국회에 와서 이 진술들을 하고 있는가? 이 대목은 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이 배가 이미 난파했다 보고 뛰어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목을 뭐 그런 지점에서의 그들의 진술이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 분명하지만 그 이전의 행위들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부분하고 지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국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답답한 분이 계엄사령관이잖아요. 계엄사령관 아무것도 모른다. 하간수. 네, 그러니까 네. 뭐 되게 오늘 저희 기자들끼리도 밥 먹으면서 그런 농담하라는데 뭐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앉아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누굽니까? 육군참모총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다 계엄 같은 거죠. 사령관이요. 네. 사전 모임에도 참석했던 사람 네.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아까 들어오기 전까지도 나온 게 그 저 특정사령관 곽종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2월 1일 날 계엄은 12월 3일이었고 근데 12월 1일 날 비와폰으로 임무를 받았다. 네, 네. 그러면서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그 임무가 있었고 그게 국회, 선관위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곽중근 사령관도 지금 굉장히 지금 저 화면만 보면 약간 정의롭고 이제서야 내가 그때 저는 부당함을 느꼈고 뭔가 막아선 것 같지만 진술도 계속 바뀝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네. 국면에서 예를 들면 법무부 류혁감찰관 같은 사람은 본인이 할 얘기가 있죠. 그 논의 자체에 난 몰랐고 네. 밤에 비상소집을 해서 왔는데 그 논의를 한다고 난 이거 안 하겠다고 던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면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뭐 얼핏 언론에 어떻게 흘리고 있습니까? 나는 반대했는데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의미 없고요. 이미 그 비상계엄령을 발표하는 심의에 참여한 동조자가 된 거고요. 그 동조자가 됐으면 만약에 본인이 진짜 반대하는 거였으면 회의가 끝나자마자 나와서 바로 밝혔어도 지금 이자들이 비상계엄을 내리려고 한다라는 걸 그렇죠. 밝혔어야 되는데 그런 말하자면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동조나 공모를 한 것으로 보고 전제하고 맞아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옛날에 불고지죄 생각나네. 그거요? 불고지죄가 이제 간첩 혐의라든가 내란 혐의가 있을 때 고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는 것도 이제 죄를 범한다는 것인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독재 정권이 민주화 세력 탄압할 때 만들었던 법인데 음.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수괴가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 가담자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단순 가담자까지 다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이 사령관급들은 적극적 가담자에 해당될 수 가담자죠. 있고요. 네. 현장의 일선 지휘관들도 단순 가담자에 해당될 수 있고요. 맞아요. 특히 제가 분노하는 게 그날 경찰 경비 인력들 특히 모 총경, 모 경정, 이준석 못 들어가게 막았던 사람들, 김규현 변호사 못 들어가게 막았던 사람들, 그다음에 안기령 대변인과 저를 못 들어가게 막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최소한 단순 가담자 이상의 적극 가담자로서 맞습니다. 저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곽종근 사령관 또 국회에서 막 이런 거짓말 하더라고. 어제 그 김현태 단장 있지 않습니까? 네. 707 특수임무단 이제 현장에서 이끌었던 그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곽종근 사령관이 150명 국회에 모이면 안 된다. 끌어낼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곽종근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제가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비화폰으로 통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그걸 듣고 오해한 것 같다. 내가 지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말이 됩니까 그게? 진실을 알 수 없지만요. 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가능하면 낮은 하위급 직위에 있는 사람의 말이 제일 맞습니다. 아주 맞는 책임 말씀입니다. 소재의 문제도 적고요. 네. 맞아요.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김현태 대령이 원래 처음에 국회에 출석하려고 했는데 돌아가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맞아요. 명령 개선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저는 이 상황이 당연히 이제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김병주 의원이랑 한 명 누구시죠? 박선원 의원? 네, 의원이 항의 방문을 가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계엄에 저는 가담이 아니라 주요 임무 수행자라고 보는데 이 주요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갑자기 국회의원이 하는 방송국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하는 유튜브 라이브에 나와서 이거를 한다? 그것도 뭐 이렇게 달라진 세상에서 계엄을 꿈꿨던 무지몽매한 자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돼서 마치 지금 이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이 뭔가를 고백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들은 주요 행위를 수행했던 자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죄를 경감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만 지금 좀 유리한 방향으로의 진술을 하고 있다. 맞아. 제가 이 쿠데타가 터지자 말자 그다음에 이제 종결된 다음에 부승찬 의원하고 전화를 했어요. 부승찬 의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위직들 말고 현장에 왔던 특전사는 아마 이제 중대 단위로 편제가 될 겁니다. 소대 단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대장, 대대장을 불러야 된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다. 그리고 현장에 예를 들자면은 뭐 상사급들이 있을 겁니다. 상사급들이 제가 알기로는 팀장급 정도 될 부사관들, 겁니다. 예, 부사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만이 진실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왜 그 사람들이 어떤 계통을 통해서 명령이 내려왔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야기인즉슨 현재 이 성일종이 이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야 합의라든가 잘 안 돼가지고 현장에 출동했던 이 계엄군들이 지금 증인으로서 잘 못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현장에 네. 있었던 그 군인들이 네. 지금 언론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과 접촉을 하려고 뭐 조선일보가 말하자면 조선일보만 지금 이제 그 보도가 나왔던 거잖아요. 현장 출동 군인들. 근데 지금 접촉이 안 돼요. 이 얘기는 네. 뭡니까? 부대 단위로 보안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도 나온 것도 지금 군인들 그때 이후로 뭐 헌혈도 갑자기 다 취소하고 그러니까 아예 외부 접촉 자체를 좀 막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뭐 그게 증거인멸이에요. 그러니까요. 증거인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김종대 의원님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들었는데 진짜 이게 자칫하면은 엄청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니 이게 허술한 절대 허술하지가 허술한 계엄이 아니라요. 준비된 쿠데타인 겁니다. 일단 포고령 1조 자체가 쿠데타예요. 그렇죠. 헌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쿠데타인 거고요. 현장에 왔던 이 군인들이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의 몸싸움에 오히려 동요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맞아요. 자신의 어떤 처신해야 될 것인가 판단하지 않았더라면 유혈 사태 일어났고 그러니까요. 지금 윤석열 만세 부르고 윤석열 장기 집권 프로젝트 그러니까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고요. 우리 모두 다 이 좌익 사범 돼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이 뭐라고 합니까? 조직도 그래가지고 누구 밑에 누구 믿고 이런 이야기 지금 TV에 나올 판이에요. 이 극우 언론들 똑같이 거기에다 부항해서 그러니까. 대동해가지고 와. 만세 부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도 들어가 계시겠죠? 저 같은 뭐 쪼무레기야 뭐.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연행되셨죠. 현행범이면 네. 현행범이면.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 나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무인기 관련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부인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었죠. 이게 만약에 민간에서 날린 거라고 하면 우리 방공망도 뚫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민간에서 날리는 게.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버젓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오늘 작전 전개된 내용들을 보면 부대 단위별로 뭐 이르면 4월 달에도 작전을 했던 데가 있고 이런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12 때는 하나회라고 하는 오래된 군부내 말하자면 엘리트 파벌이 집단적으로 이걸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서울의 봄 영화에서도 봤지만 사실 반대하는 부대들이 엄청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동원 자체가 그렇게 광범위하진 않죠 아직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지에 대한 계획과 플랜 그리고 실제 이 계엄을 내란을 일으켜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까지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12.12는 실제로 반란군이 전두환이 뭐 투스타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만 잡아놨으면 완전 성공이에요. 아니 윤석열이 직접 지휘하고 전화한 게 지금 곽정훈뿐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저기 네. 다 직접 얼마나 네, 네, 다급했으면 명령 체계가 아니라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무인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안 그래도 김병주 의원이 약간 이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론 작전사에서 지금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증거 인멸한 게 증거 아니냐. 인멸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했는데 뭐 물론 이제 여기서는 뭐 감전인가 뭐 그걸로 불난 거지 뭐 증거 인멸 이런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군대에서 밝힙니다. 감전해서 불나는 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자체 발화다 사실 뭐 수사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군대야말로 이른바 이제 보안이라는 이름으로서 내부적 은폐라고 하죠.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납니다. 제대한 제일 잘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일단 의심해봐야 된다. 그건 맞아요.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저는 방첩사와 수방사 특전사 곳곳에서 지금 증거인멸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빨리 지금 특히 경찰이 출동해야 됩니다. 아니, 출동해서 현장을 보존시켜야 됩니다. 체포도 하고요. 네. 평론가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계속 있어요. 네네. 시작 끝나자마자 원래는 바로 하던지 뭔가 그러니까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상당 부분에 저는 첫날 국방했을 때 이미 내란 관련된 혐의는 거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증됐다.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수단을 쓰지 않고 입증할 수 있는 건 거의 입증됐다고 봤거든요. 네. 그러면 그날 밤이라도 바로 다 체포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늦어요 지금. 근데 수사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또 해볼 거라서 그 정도로 저요 이야기 나오고 싶어요. 지금 경찰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예, 그 우리가 경찰을 수사기관이라고만 생각하지만은 치안유지, 질서유지 기관입니다. 현행범 체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무장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의 주동자와 그다음에 적극 가담자들은 당장 체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요 수사가 지금 세 파트입니다. 하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두 번째는 검찰 특수본, 세 번째가 공수처. 이 세 군데에서 동시에 한 사건을 지금 내가 하겠다. 실제로 사람은 검찰이 데려가고 피의자들은 범죄자들은 검찰이 확보를 막 하려고 하고 일단 급한 대로 경찰은 증거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공수처는 야야 둘 다 우리한테 갖고 와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행적들도 있고 검찰을 믿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수사를 잘 할 것인지 거기다가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근데 뭐 지금 직무유기로 갔다가 거기에 이제 내란이다로 약간 애매하게 가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검찰의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오늘 국방에서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곽종근 사령관이 어제 검찰 수사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기 때문에 네. 그거 관련 질문이 있었거든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검찰 특수본 그 수사 담당 검사가 사령관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 내용에서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 등등과 관련해서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했죠.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죠. 그렇게 질문했죠. 그렇습니다.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을 곽사령관한테 했어요. 답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질문한 거 맞죠? 그건 맞습니다. 맞죠? 와,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왜냐면 직접 수사를 받고 온 당사자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근데 김용현 위주로 조금 김용현한테 근데 이게 올리는 오늘 듯한 느낌이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내란을 재구성하는 기사를 쓰다가 왔는데 네, 후배랑 이제 얘기하다가 이런 아까 저거를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을사오적을 누가 일으켰어요? 을사오적 압니까? 을사오적 알죠? 이름 다 압니까? 오적 이름은 나라는 누가 팔아먹었습니까? 친일파.
아까 한 명 꼽으면 누굽니까? 이완용? 네, 이완용 왜 4명이 을사오적이잖아요. 네. 근데 을사오적이라고 부르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건 이완용으로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 쿠데타에서 김용현이 한 5적 안에 들어가겠죠. 5적 뭐 3적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장면을 다 봤는데 이 쿠데타를 일으킨 건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그 저게 수사가 저렇게 하면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지금 이중 플레이 하고 있어요. 이중 플레이 이중 플레이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전국의 변화 상황을 봐가면서 실제로 이걸 적절한 수준에서 직권 남용으로 김용현 선에서 꼬리 자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면 급변해서 윤석열까지 우리들이 주도해가지고 윤석열을 잡아넣어서 조직을 보호하고 다음 정부에도 검찰이 온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의 이준석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또 옛날 이야기에서 그런데요. 노덕술이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 잡아다가 고문하던 놈입니다. 그 놈이 일제 강점기 패망하자마자 바로 반공투사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좌우 이 대립 사이에서 좌익들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자기가 애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검찰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 노덕소리 짓거리라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검찰들의 짓을 보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뉴스를 정말 두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송 때문에 또 직업적으로 뉴스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 상황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냥 많은 대중분들은 그냥 언론사 기사들만 보실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사들만 보면은 이런 기사가 많아요. 검찰, 윤석열 내란 수괴로 뭐 적시.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되게 잘하나 보다. 확실히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네.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실제로 검찰이 이 내란 수괴로 윤석열을 적시한 것과 방금 저희가 본 영상에서 수사 방향이 실제로 그런 질문들이 많다.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다. 요 두 가지가 있다면 이게 지금 가장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문서상으로는 뭐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수사의 빌드업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이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죠. 검찰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은 일단 모든 혐의자가 직권남용이 있어야 돼요. 내란을 바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있어야 되고 그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된 질문들이 먼저 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했던 직권남용에 대한 질문들이 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초기부터 시작되었던 검찰이 내란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직권남용을 거쳐서 가야 되는 과정에서 지금 수사 초기에 질문들이나 조사의 빌드업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검찰이 이 수사에 뛰어든 이유가 뭡니까? 오케이 이거를 잘 해갖고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 봐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이거 잘하면 대통령 엮는 사건인데 네. 이거를 하면 그 다음에 검찰은 뭐가 됩니까? 공소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굳건한 위상을 갖겠죠. 왜냐하면 이 중차대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최소한 1년, 2년을 해가야 될 테니까. 그게 초반에 박근혜 적폐 수사에서 검찰 특수부들이 약진했던 계기가 뭡니까? 그 수사에 대한 이유 공소유지 필요성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 정부 3년 동안 굉장히 말하자면 충전처럼 굴고 여러 가지 똥볼을 찾지만 결국 이 수사 하나 잘하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이 수사를 해냈고 이 수사에 대한 공소권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니까 이 논리로 지금 접근이 되는 측면들이 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헌법학자나 법률가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이쪽 변호인들이 뭐를 물어뜯기 시작할 거냐면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어디 변호인? 그러니까 윤석열을 윤석열 포함한 변호인이죠. 김용 네. 뭘 물어뜯기 시작할 거냐면 이거 네. 권한 없는 수사를 했다. 검찰에서 검찰이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사실을 인정하느냐 불인정하느냐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기소한 내용 중에 수사 부분이 지금 검찰이 할 수 없는 수사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원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공소기각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면 공소기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무죄를 다투지 못하는 거죠. 기소 자체가 잘못됐으면 그렇죠. 그렇죠. 기소할 권한이 없는데 왜 너희가 기소해? 그러-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네요, 또. 뭐 길어지거나 혹은 애써 수집된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폐기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기자님 이야기에 좀 더 보태면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 전망까지 보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검찰 한동훈. 쪽에서 또 다른 검찰 출신인 한동훈이 네. 여권 내의 대권 주자 1위니까 저 사람의 정치적 진로와 발맞춰서
저는 그 수사를 일정을 기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야. 한동훈이 그 정치적으로 속도 조절하면 자기들도 조절하고 한동훈이 급박하게 치고 나가면서 윤석열 탄핵 국면으로 가면 자기들도 바로 구속해서 속도를 더 내는 이런 방향으로 저는 끌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김영현이 지발로 걸어서 간 데가 검찰인데도 그런 계산들에 대한 좀 반영이 됐겠네요. 이상하죠. 그 자체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예를 들면 자기 발로 검찰로 네. 들어갔다는 게. 자진 출석을 한 다음에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늘 또 그걸 안 했잖아요. 그 대응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요.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고요. 검찰은 그거 뭐 공감합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선거 사범을 검찰이 수사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선관위 서버 문제를 마지막에라도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검찰이 선관위 서버를 가져가서 수사하고 그것이 만약에 선거 부정이 나오면은 자기들의 정당성이 다시금 인정받기 때문에 검찰에 갔다라고 이렇게 과대망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실 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부정선거를 이유로 해서 쿠데타까지 일으킨 세력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저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끝까지 주장하면 최소한 선관위 서버를 들여다볼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은 밟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점을 여전히 노리고 있다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는 추정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해가 되는 게 지금 그런 선관위에 대한 거를 계속 주장하는 저 이제 그쪽 댓글 가면은 아니 어쨌든 선관위 거 그거 밝혀라. 선관위가 까보자. 까봐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게 엄청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댓글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까지면 이것도 전세 역전이다 이런 댓글 안 그래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이거 왜 이런 댓글이 달리지 했는데. 근데 그 선관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그게 체제부정적 사고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우리 87년 이후 민주화가 되면서 선관위를 중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만들면서 공직자에 의한 선거 부정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앞서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복 입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공무원들을 인정하는 사회가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거 부정 사실 극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거 부정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람들 체제 부정론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그 김용현이 이제 검찰 진술을 했다라면서 보도 나온 게 그러니까 이게 김용현 지가 다 안고 가려나 보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봤었는데 마냥 또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게 김용현도 이제 포고령 쓴 거는 나 대통령이랑 상의해가지고 쓴 거다 이렇게 또 진술은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통령이랑 같이 한 거다라는 거는 얘기를 하긴 하는 것 같아. 근데 지 혼자 죽을 수는 그런 없으니까 김용현의 지금 진술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그 비상계엄령 선포를 누가 했어요? 대통령. 대통령이 했고 그거를 실행했던 사령관급 인사들한테 전화를 지금 대통령이 여러 명에게 직접 해서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 맞아요. 150명 이하로 맞춰놔라. 이런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하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죠. 그저 비상계엄 담화는 누가 썼을까? 포고령은 누가 썼을까? 결국 밝혀질 문제고. 처단만큼은 윤석열이 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와. 그 담화에서도 대항고로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썼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가 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용현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뒤집어 쓰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요.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이 살아남아 있어야지 자기가 빠져나올 구멍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본인이 윤석열에게 더 많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모든 것들을 다 자백해 버린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은 살아서 못 나와요. 살아서 못 나간다. 예, 그치. 이 내란죄가 사형 또는 뭐 무기징역 무기징역이죠. 최소한 5년 이상인데 이 김용현 씨 정도 되면 최소한 20년 이상형 선고받습니다. 나이로 봤을 때 어차피 살아서 못 나오기 때문에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윤석열이 가능하면은 대통령의 직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을 저도 거예요. 저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소한 뒤집어 쓰던 뭐 책임을 반가이 하던 그러니까 뭐 나누던 뭐 10년 20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김용현은 그렇기 최소가. 때문에 예. 최소가 그러니까 살상이 없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나오진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양형상으로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김용현은 사실 피해가기 할 수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수사 관련해서는 이것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의견이 같으실 것 같긴 해요. 아까 말했던 세 개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검찰, 경찰, 공수처.
이게 올바르게 우리가 좀 안심하고 수사 과정을 지켜보려면 그럼 어떻게 조금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심할 수는 없죠. 안심할 안심할 수는 수는 없는 게 그나마 그럼 좀 공수처는 사실 뭐 인력도 적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실적이 없고 경험도 없다라는 약점이 있고요. 경찰이 인원은 제일 경찰이 인원도 많고 그러나 이제 조지호 청장이라든가 서울청장이 관련돼 있고 그리고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출동했던 경비대들 현장에서 경비대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단순 가담자일 수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저는 몇천 명이 왔더라도 그 사람들 다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군인과 달라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완벽한 체계지만 경찰은 다릅니다. 민간에서 국민들과 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거기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 개인 모두에게 저는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의 그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까라는 하나의 의구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 첫 번째 법률적으로 경찰이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의 핸드폰을 가장 먼저 압수하면서 자기 내부의 의혹 요소들을 털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경찰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현행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장된 동원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빨리 영장 없이도 저는 현행범을 체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경찰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경찰이 그래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거는 경찰이니까 윤석열을 또 바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검찰은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경찰에서도 조금 의지가 더 돋보이는 게 경찰 너네 지금 조지호도 수사해야 되는데 너네 수장을 할 수 있겠어라고 했는데 수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지호 먼저 불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할 거야라는 의지인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권한대로 일단 하면 돼.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특검이 하게 돼 있습니다. 특검이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지금은 각각의 권한대로 하면 되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경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뭡니까? 직접 수사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체포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경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들을 해서 기소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빨리빨리 기소를 함으로써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일까? 그래서 경찰이 직접 수사해서 가져온 내란죄를 검찰이 기소하고 공소를 해가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 시스템을 가면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스텝이 꼬인 게 서로 주도권 경쟁을 가면서 경찰이 합수본 를 거부 처음에 했었던 거잖아요. 합동수사본부를. 그러면 이제 경찰 내부에 오래된 위기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같이 들어가면 검찰이 다 먹고 만다는 조직 내에 오랜 위기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처음에 거부했는데 저는 그게 합쳐서 가는 게 사실 맞는 그림이라고 보여지고 공수처의 주장에서 설득력 있는 부분은 그거죠. 공수처는 어쨌든 자율성이 보장된 독립적인 기구 아닙니까? 그 공수처가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어쨌든 뭐라 그럴까 기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수사를 해가는 뭐 이런 부분들을 맡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가면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어쨌든 이 사건은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된다. 결국 특검 가는데 이거 잠깐만 평론 우리 부승찬 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 대기 중이라서 지금 국방위 하고 계신데 잠깐 짬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연결 한 번만 하고 가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두 분도 마음껏 좀 여쭤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여보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 그러면 짧고 굵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국방위에서 진짜 많은 폭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안 들린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무인기 보낸 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고요. 평양 무인기. 그다음에 대북 전단 풍선. 네. 이게 제가 심리전단장한테 물었는데 그것도 이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공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을 하기 위해서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그런 공작들이 이루어진 걸로 지금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폭로들이 예. 특히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야기했던 거랑 이제는 얘기가 다르게 진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 거짓말했던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뭐 검찰에서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익 제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전사령관과 그리고 707 여단장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자로 신고를 했고 공익제보 신고자로 네. 신고 조치를 했고요. 네네네. 아마 신병 확보를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양심 고백을 한 거니까요. 양심 고백을 한 거니까. 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신병 확보는 검찰 쪽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니면 경찰 쪽이라고 보세요 혹시? 지금 특전사령관요? 네, 네. 지금 특전사령관은 1차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네, 어제. 예, 검찰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이야 국회가 열리니까 검찰이 나서지 못하지만 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찌됐든 따르기도 했지만 또 한편은 결정적일 때는 문 부수고 들어가서 본청 본회의장까지 진입 시도하는 걸 막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또 한쪽에서는 명령을 따르고 한쪽에서는 또 항명을 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의결하는데 좀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준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검찰은 절대 안 된다. 검찰 말만 나오면은 되게 거부감이 들고 지금 절대 검찰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네네네. 그래서 예.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이제 어찌됐든 민주당을 통해서 양심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양심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보호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와 있는 그러면 지금 그 대상자들 또 군인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제는 뭐 진실을 다 이야기해야 한다.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수방사령관하고 이제 방첩사는 여전히 TV 보고 알았다. 그리고 수방사는 국회에 출동한 거는 국회를 보호하러 출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걸 믿고 그렇게 아직까지도 한다고 좀 느껴지세요? 글쎄요, 뭐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이번 계엄도 하겠다라는 마음을 김용현이나 대통령이 하지 않았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 의원님 뭐 이거는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임종득 의원이랑 그 무릎 내기로 그 무릎 사과빵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냥 불쌍해서 봐줬습니다. 저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간사 너무 잘한다고. 그걸로.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집중하실 사안이 좀 있으실까요, 혹시 의원님? 마지막으로? 예. 뭐 새로운 것들이 조금씩 더 나올 것 같아서요. 조금 더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승찬 화이팅. 예. 네, 고맙습니다. 박진영 평론가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수방사령관이랑 방첩사령관은 아직 좀 저도 보다 말다 했는데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정보사령관 이런 분도 굉장히 뻣뻣하더라고요. 뭘 믿고 그런 걸까?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왜냐면 여기에서 자기들이 인정을 해버리면은 바로 구속되는 상황으로 가니까 본인들은 끝까지 비판하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경찰 하위직들, 그다음에 군 하위직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공직자들은 법을 나는 몰랐다, 상황을 몰랐다 이렇게 해서 안타깝지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옛날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아돌프 하임이라는 사람이 하이만 중령입니다. 중령이 고위직이 아니잖아요. 중령이 고위직이 아닌데 유대인 학살의 총책임자가 됐어요. 그래 그 사람한테 잡아놓고 물었습니다. 왜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공무원이니까 시키는 대로 했다. 근데 이 사람 사형당합니다. 이스라엘에 잡혀가서 사형당합니다. 그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공공선을 실행을 하고 늘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국가와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공화적 질서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문해아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맞아요. 이러면은 현대사회 공직자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채팅으로 헤이즐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한 딱 짧고 굵게 문장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모르는 것도 죄다.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안노동도 죄입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고 모르는데 참여한 건 더 큰 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 정확하신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와 오늘 아침에 전용기 떴다 그래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놈 도망간다. 진짜 저는 놀랐습니다. 예. 속보를 썼습니다. 속보를 쓰고 썼어요? 썼어요? 발행을 하진 않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 듣고 바로 속보를 썼었고 써놓고 대기 상태에 있다가 이제 경호처 입장 나오고 확인하면서 해프닝인 것 같다고 판단해서 기사를 내진 않았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뭐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서 다행인데 왜 말하자면 지금 당장에 대통령 전용기랑 공군 1호기가 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오늘 같은 시점에 하필 점검 기동을 하느냐. 그리고 그 점검 기동을 할 때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나 절차가 있는데 왜 또 그걸 안 밟느냐. 그러니까 나라의 기강이 정말 엉망이다. 뭐 저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마음에 안 드는 집만 골라서 다 하는 건데요. 저는 뭐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 분들 달나라 가지 않는 다음에 그렇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잡힙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 도주를 시도하는 자체가 죄를 자백하는 것이 되고요. 맞아요. 또 이 김용현 장관 초반에 그 출국 금지되기 전에 외국으로 도주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도주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어요. 왜요? 아마 잡으러 다니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모든 범죄자들 반인륜적 범죄자들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련해서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례적으로 굉장히 센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정부 뭐 국무장관까지 나서 내놓고 있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 이거 독재자 하는 짓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망간들 뭐 갈 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제적으로는 이 행위에 대한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뭐. 근데 이 자들이 했는 게 1960년도에 박정희, 1980년도에 전두환이 했던 짓하고 똑같은데요. 우리가 먼저 저질러 놓고 보면은 미국은 후일담으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 통보 안 하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붕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진짜 검찰 말고 윤석열은 경찰 쪽에서 빨리 체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경호처에서 이거를 막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뭐 이렇게 분석들이 있는데 제가 전직 경호처에서 경호실 고위직하고 통화도 해봤습니다. 통화해 보셨어요? 그런 일 없답니다. 웬만하면 공무원입니다. 그냥 늘 공들입니다. 영장 나오면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천만 경호처 다행이네. 직원들이.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김용현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은 윤석열을 향해 갈 것 같은 분위기가 아무래도 전해지다 보니 윤석열도 슬슬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대비 과정도 깜짝 놀랐는데 변호사 선임에 지금 나섰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변호인단 합류한 사람이 알려진 거는 전 방통위원장인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원포인트로 하셨고 권익위원장을 하시다가 방통위를 해서 원포인트를 하셨죠. 예. 그리고 명품백 그 디올백 변호했던 최지우 이 사람도 대통령실 근무했었는데 지금 접촉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도 있더라고요.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분이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건들의 변호를 맡았었죠. 가지 한다. 같은 참 초록이 동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진짜. 같이까지 한다. 아유. 야, 근데 이거 뭐 지금 데뷔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또 계엄 이 군사반란 계엄 관련해 가지고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 쪽에서 23명이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관련해서도 이번 주말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져서 그래서 또 변호인단을 더 빨리 꾸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무슨 당의 일임을 받았다면서 뭐 2월 하야 4월 대선 뭐 3월 하야 5월 대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와 정확합니다. 네, 관심 별로 정확해요. 없고 그 압박감을 뭐 더 잘 아시지만 박 원장님 그 국회의원들이 실시간으로 느낍니다. 예를 들면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에 있는 국회,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텃밭인 TK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부산 쪽 의원들도 느껴요. 지금 이 압박감이 그렇죠. 어느 정도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상당히 지금 할 거고 이 23명이 오늘 나왔는데 저는 이게 만약에 주말 사이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나올 수도 있다. 지금 보수 언론들조차도 이른바 핵심 친윤은 10명, 친한 20명, 그다음에 다 중간지대에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중간지대에 있다라고 보는 건 뭡니까? 여차하면 투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오늘 나왔다 숫자로. 지금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희보다도 더
윤석열이 빨리 구속되기를 바라고 있을 수 오히려. 있습니다. 구속되면 마음 편하거든요. 구속되었으니까 이거 탄핵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런 지금 저희가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저렇게 목소리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기뿐만 아니라 이제 주말엔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압박감을 주고 계시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이거를 예상을 안 했을까요? 국힘 의원 예상 다 하죠. 예상 다 하는데 그냥 두 당론이다? 가지로 버티는 거 아닙니까? 탄핵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부분. 예를 들면 탄핵되면 그때 뭐 200명 이상이 직접 수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온다. 그럼 1년 내내 우리가 탈탈탈 털린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탄핵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냥 내주는 거다. 이 두 가지로 지금 버티는 건데 그 두 가지로 버티기에는 지금 압력이 이미 압력치가 넘어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번에는 그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잖아요. 네. 국힘에서 이번에도 그 당론까지도 나올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번에 오늘 있었던 상설특검은 당론으로 뭐 부결이네 만에 해서 본인들이 회의를 했는데 뭐 46대 46 이렇게 나와가지고 당론이 안 돼서 자유투표했다 그러는데 탄핵 관련해서는 애매할 겁니다. 한동훈은 지금 이제 다시 또 아마 당론 정하지 말자로 바뀔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은데 권성동은 원내대표 되면은 다시 또 당론 정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갈리는 상황으로 저는 갈 것 같아요. 당 대표랑 원내 대표가 갈리는 상황으로 갈 것 같다. 한동훈은 지금 최근에 이제 한한 권력 분점하자 이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이가 소리지. 당에다가 친윤들한테 지시를 시킴으로써 한동훈한테 준 게 아니야. 당에 준 거야. 이렇게 이중 플레이 했잖아요. 네.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한동훈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윤석열한테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한동훈한테 바로바로 귀에 들어갈 겁니다.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 이런 분위기가 한동훈 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버리자로 갈 겁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윤석열을 한동훈은 버리자. 자율투표하자. 당론 정하지 않고 뭐 그 정도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노컷뉴스 보도 보니까 그 친윤계 쪽에서는 장동혁 꼬셔가지고 최고위원 4명 다 나가서 네. 비대위 체제에서 한동훈 난리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온다라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타깝지만 별 관심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네, 별 관심이 없어요. 없고 지금 거기 권력 분점을 어떻게 할 거냐, 권력 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관심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라고 해서 분위기 반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는 그 보도 자료 내고 보도 자료가 를 받아보는 30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정적으로 큰 변수가 이제 아닌 것 같고, 저는 실질적으로 가를 거는 지금 보면 한 5-6명은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3명이 chấp 했어. 근데 지금 이제 말하는 그 김재섭 의원을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 초선 그룹 5명 이들이 어떤 선택을 결국 하느냐거든요. 그럼 이들이 5명의 선택을 어쨌든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론을 정하던 뭐를 하던 어쨌든 넘어가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국민의힘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의 이게 광장의 압력으로 움직이는 거지, 거기가 지도 체제를 어떻게 바꾸고 이거는 사실 그거는 저 잘 아시지만 2016년에 똑같았어요. 그때 당 이름이 뭐였습니까? 새누리당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걸로는 지금 그런 걸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인 흐름은 아니다. 저는 아마 오늘 내일 윤석열 구속되어 가면 이미 상황은 끝나고요. 끝난다. 실제로 그 저자들은 윤석열 마음속으로 지키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상황이 급변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워낙 쫄보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저자들이 스스로 이미 실토하고 있는 게 대선이 언제 하고 이러잖아요. 이미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아웃됐으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충격을 덜 받으면서 버릴 것인가.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꼴보기 싫은 한동훈이 되는 것보다 권성동이 차라리 나가는 게 어때? 나경원이 숨겨놨다가 나가는 게 어때? 이런 식의 지금 잔머리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맞아. 네. 우리 카타르시스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근데 뭐 당 문제는 니들 알아서 하고 탄핵 투표나 해라. 딱 관심이 없다는 맞아요, 표현이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맞네요. 그리고 근데. 권성동 의원이 지난번 탄핵소추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회 쪽에 검사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지금 마지막 수로 어쨌든 나가는 거지. 이게 본인도 지난번 탄핵을 했을 때 국회 쪽 검사 역할을 했던 의원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또 윤석열 버릴 수도 있어요. 네. 권성동이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나는 그래도 윤석열을 합리적으로 옹호해 주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한 5% 아스팔트 그구들 모아서 나 대선 후보 할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것이 늘 자기 선거에
정신 팔려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전형적으로 이 사람들이 철학도 없고 이익 관계에서 정치하고 권력에 줄 서기 위해서 정치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생각 지금 할 겁니다. 특히 이쪽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주 주말에 있는 이 탄핵 표결 관련해서 확실한 거는 저는 이분은 좀 믿고 싶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그래도 찬성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네. 밝혔고 조경태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경태는 이번에 한번 뒤통수 맞으면 내가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조경태는 탄핵 찬성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네네. 예, 아니 지난주 왜냐 갑자기 또 당일날 바꿨잖아요. 네, 조경태. 네, 네. 제가 너무 어이가 제가 없었어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래. 쳐봤거든요. 네, 이 23명 중에 누구 7개가 나오는데 7개. 그 7개는 저는 할 것 같아요. 7명. 그러면 사실 뭐라 그럴까요? 딱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넘치는 지금 상황까지 이미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이죠. 와 있고 이 상황을 수목금을 견뎌야 돼요. 수목금을 그거 견디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힘들지. 저는 뭐 당론만 정하지 않는다면은 한 3, 40표 나올 것 같아요. 3, 4. 그래요? 네. 자율투표 들어가면 3, 40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오늘 상설특검 통과 그 찬성한 그 네. 23명 중에 7명을 동그라미 했다는 거죠? 네네. 얘기해 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뭐 저의 예측으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개인적으로. 뭐 김상욱, 김혜지, 김용태, 김재석, 배현진, 안철수, 조경태는 투표에 뭐 가서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참석을 할 것 같고. 참석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거가 7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7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23명 중에 제가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지역구들을 다 안 떠올라서 동그라미를 못 쳤는데 지역구에서 압력이 상당할 거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수목금을 견디는 상황에서 어떤 수사 상황이 발생할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 상황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오늘 어디 보수 언론에서 그런 류의 칼럼을 썼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민주당의 전략대로 가면 매주 국민의힘이 악당의 끝판왕으로 등장하는 100만 명이 모이는 무대가 매주 서는 거예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거 못 견딥니다. 그거 자체가 자기들 정치.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그 추경호 변수예요. 추경호. 추경호가 소환이라도 된다. 그럼 확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추경화가 갑자기 이름도 헷갈리네. 추경호. 추 뭐였지? 추경호요. 예, 추경호가 계엄 당일날 뭐 가서 같이 밥 먹었다 이런 소문도 있고 맞아요. 다양한 소문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정면 그리고 의원의 20억 그 수수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빨리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소환해야 됩니다. 네. 소환되는 순간 국민의힘 망합니다. 소환되는 순간 쉽지 않다. 네. 근데 진짜 국민의힘 여기도 이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야당 너네 이렇게 뭐 탄핵하고 싶고 뭐 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협조하길 바라면 다음 대선 때 이재명 안 나온다고 선언해. 이렇게 이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카드거든요. 이재명이 나간다 소리 한 적도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본인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 뭐 협조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미 윤석열을 버리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자기들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야.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네. 내란 수괴범인 윤석열을 빨리 현직에서 끌어내리고 국가를 정상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인 건데 자기들끼리 지금 헛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국민의힘이 오늘 발표한 3월 퇴진, 5월 대선, 뭐 4월 퇴진, 6월 대선 그 시나리오를 역산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3개월이 지나면 2월 15일 정도면 2심이 날 거고 그러면 언제 선거를 하면 못 나올 거고 이걸 역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와중에서도 그 역산을 해서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전망을 실제로 못 찾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거는 뭐 저희가 지켜봐야 되고 그래도 이번 주 주말 표결 때 국민의힘 이제서라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기회에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본인의 정치적 전망이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이번에 토요일 날 투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맞아. 결국엔 이번 토요일에도 그 내란 동조자나 방관자나 공조를 하게 되면 정치인 한동훈은 완전히 파산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거 버려야 돼요. 보수 아니에요. 극우라는 이름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맞아. 그냥 이거 너무해. 보수 참칭 기회주의자 권력을 바라고 쫓아다니는 불나방 같은 집단이에요. 그렇다고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정통 과거 우리가 알던 보수하고 완전 다른 사람들. 완전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거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게 맞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 나가는 모습들 지난 주말에 그때 다 화나셨을 거 아니에요.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욕하시더라고. 이거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계엄령 해제에 참석하지 참석했던, 않은 의원들은 저는 나중에 아마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맞아.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음. 지금 신인규 변호사 등이 위헌 정당 소송 준비하고 있답니다. 맞아요. 그 뭐 법률가는 두 분 다 아니시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위헌 정당으로 선택이 되면은 네네. 이렇게 판정이 나면은 해산입니다. 정당 해산. 정당은 해산되고 의원들은 어떻게 돼요? 의원들도 통진당 사태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부 해산 다 박탈됐나? 박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특히 비례대표 의원은 박탈되는 게 확실한데 비례는 지역구 의원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힘이 자산이 엄청 많아요. 부동산 자산이 많은데 그 부동산 자산이 국고로 환수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실제로 이 그 참칭 보수, 가짜 보수, 이 기회주의자 세력은 한국에서 완벽하게 박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 의원의 포지션이 어떻게 잡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네. 비례 날라가면 김민전 날라가네. 저는 김민전의 그 말도 안 되는 눈물에 지금도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통진당 그 판례가 진보 지정에서는 굉장히 나쁜 판례였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혐의가 뭐였냐면요. 내란 예비 음모였어요. 예비 네, 예비 여기 음모. 내란이야. 이건 해버렸잖아. 이거 내란이에요. 내란이에요. 이거는. 가담 정도 자체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만 하면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 방송 하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윤석열 뭐 아직도 지금 무슨 인사권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여기 이제 박선영을 위원장으로 박았잖아요. 이 사람 누군지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그 기사들이랑 보니까 이 사람도 좀 정신 나간 사람이더만. 네네. 옛날 저 깜짝 자유선진당을 놀랐어요. 국회의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 가장 극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과 와. 친인척 관계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이 헌재로 갔을 때 기각되는 상황을 노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았나 짐작이 와. 됩니다. 아니 지금 SNS에는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요. 탄핵이 부결됐을 때 박선영 위원장이 올린 겁니다.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인사를 투쟁의 목적으로 삼아 법치주의를 말살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란 행위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나 이거 취임하는 거 반대하는 거 그게 내란이야. 뭐 이런 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가서 항의를 하고 했는데도 뭐 그거 다 무시하고 기자들 질문도 아예 취임식 때 받지도 않고 뭐 꽃다발 전달이나 받고 앉아 있고 이 사람 법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요. 상식과 정의를 제도와 규정화시켜 놓은 것이 법치입니다. 와. 근데 법이 상식과 정의를 잡아먹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의 가짜 법조인들이 만들어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친척이 지금 헌재에 있다면서요? 헌법재판관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한국을 유지하는 어떤 법치라고 하는 시스템을 희롱하는 인사라고 보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이게 사전 뇌물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행위를 헌법재판 그러면 그 자체로 헌법을 최고 판단하는 기관의 재판관을 사실 족쇄를 채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재판관이 무슨 판결을 이제 하면 정당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주겠습니까? 왜 말하자면 계속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입만 열면 법을 얘기하던 사람이 법밥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치를 마지막까지 희롱하는가 이 부분이 진짜 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끝났다. 근데 왜 그랬을까 이 생각 절대 안 할 겁니다. 안 하죠. 저기 헌재 가면은 기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트로이의 옥마처럼 한 방에 내가 정당성을 회복한다 그렇죠. 이런 네. 프로젝트라고 주장하는 보수 인사들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장윤석 기자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아직도 그 이제 집에 있으면서 그 한 명 한 명 막 전화 돌리는 나는 썰도 있다. 뭐 이런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거 얘기 짧게만 해볼까요? 노영희 변호사 오늘 그 들으셨어요 녹취? 노영희 변호사 공개한 거? 저희 내일 신문 1면을 보시면 네. 저희가 오랫동안 그거를 취재를 해왔는데 내일 자세하게 보도를 뭐 명태균 합니다. 건인가요? 아니요 그 가짜 윤석열- 출근. 가짜 출근. 출근 부대를 운영했던 사실을 저희가 내일 자세히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이제 현재 경찰이랑 이제 통화해서 그 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경찰과 통화해서 올린 건데 아침에 네. 출근을 안 하고 윤석열이 가짜로 이제 사이카랑 해가지고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리고 막 오후 3시에 출근한다는 거예요.
하긴 뭐 술 처먹고 엎어 자니까. 아이고. 이거 팩트면은 진짜 이거 엄청난 문제 그 아닙니까? 계엄령 그 난리가 나고 그 다음 날도 4시 반에 출근한 거잖아요. 와 진짜. 저희가 내일 한겨레 신문을 보시면 이 가짜 출근 부대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보도록 그러니까 합니다. 우리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내일 우리 기자님의 기사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쓴 기사는 아니고 저희 이제 한겨레 네, 한겨레에서 짧게만 설명드리자면 집에서 8시 50분에 가짜로 출근하는 척 출발을 해. 근데 경찰들은 다 알고 있었대요. 이거 가짜 출근이라는 걸. 그러고 그냥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출발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또 다 가야 되는 거야 경찰들이. 근데 피곤하네. 갔는데도 또 한두 시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다시 또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래서 평상시에 가장 일찍 출근할 때는 11시 오전 대통령인데 늦으면 2시나 4시에 출근한다. 근데 퇴근은 6시에 따박따박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은 공직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라는 공직을 해서도 안 되는 수준의 인간 유형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느냐? 특히 임명직으로서 검찰총장까지 갔잖아요. 한국 사회 공직 사회가 진짜 아직도 과거의 구태와 그다음에 끌어주기, 줄, 관행 이런 걸로 오염돼 있다. 이걸 한꺼번에 저는 털어내는 시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진짜 해봅니다. 어지러질합니다. 어떻게 와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와 대통령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와 일찍 그래도 출근을 일찍 하나 보네. 근데 이거를 가짜로 했다는 게 팩트라면은 근데 그거를 그 한겨레에서는 이전부터 조금 취재를 하고 있었나 네, 보네요. 오래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날짜별로 다 데이트 기록을 해서 재밌겠는데? 네, 보도를 내일 아마 보시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네, 몇 시에 나와요? 뭐 내일 새벽에 나오겠죠. 새벽에? 정신 나간 놈이 진짜 한둘이 아니니까. 한 가지 재밌는 거를 제가 이제 그 TF로 같이 했습니다. 진짜 하나만 얘기해주고 마무리합시다. 그 가짜 부대도 지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도 가짜 부대가 관성화되니까 어. 가짜 부대는 그러면 한 8시나 8시 반에 출발해도 되잖아요. 네. 가짜 부대도 지각을 합니다. 어차피 가짜인 거 아니까. 양치기 소년이네. 양치기 네. 소년 전부 다. 그러니까 경각심 하다 보니까 처음엔 안 그랬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가짜 부대도 9시 넘어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이 9시에 출근을 한다 그러면 네. 무조건 맞춰서 가야죠. 네. 미리 가서. 근데 다 가란 거 아니까 형 9시 반까지 가오십 가자네 뭐 일찍 가냐. 이런 것도 있다. 네, 내일 또 기사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건 어느 정도 끝이 보일 듯하다라는 네. 희망이 있어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한 2, 3일 전만 해도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진짜 위험하다. 이런 전망도 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것보다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서 천만다행입니다. 네. 오늘 주식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다. 이 움직임 자체가 좀 정리가 되는 듯한 분위기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주요 외신들이 뭐 한국 사회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러니까요.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국회의장님과 야당 대표가 미국을 상대로 한 긍정적 메시지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경제 분야에서 환율이라든가 이 주식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 메시지를 지금 틈틈이 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럴수록 우리가 진짜 지치지 않고 마무리까지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즐겁게 이왕 이렇게 일 터져버린 거 마무리까지는 우리끼리는 즐겁게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